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방열린 고시학원에서 식품학을 담당하는 김만수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하신 권지근 선생님 강의를 좀 제가 잠깐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뭐 문항수, 그 다음에 이제 배점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간단히 당부 말씀만 좀 드리고 바로 수업 진행을 할게요. 올해도 아마 시험은 12월로 아직 날짜는 정해지질 않았는데 12월로 본다는 거는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5월달 강의가 그렇게 빠른 강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 예습 복습 철저히 해달라 늘 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늘 들었던 얘기고 근데 예습까지는 필요 없고요. 오늘 배웠던 요 과목은 꼭 복습을 꼭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연계해서 수업 나갈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과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 과목들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식품학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오늘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문제 정도 확인 문제를 미리 드릴 거예요. 미리 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래요. 막 여기 2시 딱 맞춰서 오시거나 아니면은 막 더 좀 넘어서 오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온 지금 이 우리 8주간은 좀 열심히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20분 정도만 먼저 좀 와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내가 지난주에 강의했던 것을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8번 그렇게 할 거예요. 8번. 그러면은 그것만 충분히 이해하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습을 좀 꼭 좀 하시고 그리고 강의 시간 조금 일찍 오셔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자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요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요 교재 요 뒤에 보시면은요 여기 좀 잡아주실래요? 여기 저기 촬영하시는 분 여기 좀 잘 좀 잡아줘봐. 그 네이버 거 좀 잘 좀 잡아주세요. 자, 여기 네이버에 보면 여기 카페 있죠? 혹시 여기에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꼭 가입을 하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여기 보면은 시험 정보라든지 또 그리고 과목에 대한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쭉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시고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8주 공부를 끝나고 나서 내가 따로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와서 다시 잘 모르는 거를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가 질문하시면은 제가 보통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봐요. 이 카페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에 보면 이제 식품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과목도 다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고 답을 이렇게 달아드려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하고는 지금 당장 8주간 우리 이제 계속 뵐 거니까 모르시는 거 그냥 직접 수업 시간에 물어보시거나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 답을 달아서 주실 거니까 그렇게
꼭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꼭 가입을 하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당부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바로 그냥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 1페이지 수분. 자, 식품 속에 수분 해갖고 첫 번째가 수분의 기능이에요. 수분의 기능. 도대체 식품 속에서 수분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첫 번째, 식품 중 화학적 변화에 따른 용매로서. 그러니까 이제 식품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변화 있죠. 식품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변화에 물이 용매로서의 기능을 해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화학적인 변화에 용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양물질, 산소, 노폐물, 이런 걸 고기 줄기음질에 운반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운반체로서의 기능.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체온을 조절하고, pH나 삼투압을 조절하는 그런 조절의 기능 및 열을 전달해주는 전달 기능. 이렇게. 조절 기능하고 열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4번, 5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좀, 자, 표시 좀 해 놓으시고, 자, 한번 보시죠. 자, 친수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친수성 고분자 화합물.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예요? 분자량이 크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명색이 화학을 하는데, 그냥 표현을, 분자량이 크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분자라는 이런 용어는 도대체 어디다가 붙이냐면요. 요런 애들한테 붙이는 거예요. 분자량이 10,000 이상 되는 애. 분자량이 10,000 이상 되는 그런 물질들에다가는요, 다 고분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친수성이면서 분자량이 10,000 이상 되는 그런 물질들. 그런 애가 식품에서 어떤 애들이 있느냐 봤더니 전분이나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전분이나 단백질들은 분자량이 10,000 이상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을 물이 어떻게 만들어? 콜로이드 용액을 만들어요. 콜로이드. 거기 콜로이드에다가 좀 줄 좀 치세요. 콜로이드. 자, 콜로이드라고 하는 용어는 이런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자, 한번 제가 정의를 불려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자, 콜로이드에 대한 정의예요. 분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크고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는 작은 입자들. 작은 입자. 그러니까는, 분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커요. 그러면 요쪽에 해당되겠죠? 그죠? 요쪽에. 크니까, 얘보다 큰 애니까, 이쪽으로. 그죠? 그리고 크기가 얘보다는 작은 애니까, 이쪽으로. 그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있는 입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콜로이드라고 한다. 그런 거죠. 콜로이드. 그래서, 자, 물이 전분이나 단백질들을 어떻게 하느냐? 입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크고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아니 5승보다는 작은 그런 입자의 형태로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물이. 그래서 콜로이드 용액을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함수량에 따라 함수량이 뭐예요? 함수량 물을 함유하고 있는 양 이란 뜻이겠죠. 함수량. 그러니까는 자 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물을 적게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래서 함수량에 따라서 가역적으로 졸과 계를 형성해요.
졸과 겔. 그러면 이제 졸이라고 하는 거, 졸, 그 다음에 겔, 이렇게. 요거는 무슨 용어냐? 졸이라고 하는 것은,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갖는 거를 졸이라고 그래요.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갖는 것을 우리가 졸 그래요. 유동성이 뭐예요? 이렇게 흐르는 거.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이렇게 흐르죠. 그거를 졸이라고 그래요. 졸. 흐르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이 식품에서 대표적인 졸의 얘가 뭐냐? 바로 우유예요. 그러니까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이 어떤 상태로?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은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한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졸 그렇게 얘기해요. 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유. 우유가 대표적인 식품의 예가 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겔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요.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상실하는 거야. 유동성을 상실해. 그래서 뭐 한 거? 일정한 형태를 갖는 것을 우리가 겔이라고 그래요.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상실을 해서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겔 이렇게. 이 겔의 대표적인 식품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겔, 묵 있죠, 묵. 그 다음에 젤리, 뭐 푸딩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겔의 예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졸의 예는 우유, 우유가 대표적인 졸의 예고, 그다음에 겔은 뭐 묵이나 뭐 젤리나 푸딩 같은 요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겔 그렇게 얘기한다.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이렇게 고분자 화합물들은 물이 어떻게 만들어?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이 가지고 있는 양에 따라서 졸도 될 수 있고 겔도 될 수 있다. 그치?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체 고분자 구조의 유지를 시키는데 이용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생체 고분자 구조 해갖고 거기다 좀 줄 좀 쳐주세요. 생체 고분자 구조. 그래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요, 단백질에 거기다가 예를 적어보세요. 단백질의 2차, 3차 구조 유지 이렇게. 단백질의 2차, 3차 구조 유지. 예? 뭐가 관여를 한다고? 응? 물이 관여한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단백질 하면서 말씀 나누겠지만요. 예? 뭐 하냐면 이게 수소결합을 해. 수소결합을 해갖고 단백질의 2차 구조,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유지하는데, 만드는데 관여를 해. 예?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기능에서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4번, 5번은 꼭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로 그러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가 자유수라고 하는 형태와 또 하나가 결합수라고 하는 형태.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은. 자, 그래서 자유수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첫째로 용매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용매. 용매. 그런 뭐를 녹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용매니까. 자, 요것도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용매, 용질, 그 다음에 용해,
용맥이라고 하는 용어들 한번 요 화학적인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용매란 용지를 녹일 수 있는 상태, 아니면 뭐 물질, 용지를 녹일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용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지를 녹일 수 있는 물질. 그 다음에 이제 용질은 용매에 녹는 물질. 용매에 녹는 물질. 그 다음에 용액은 용매에 용액이 녹아있는 상태. 용매에 용질이 녹아있는 상태를 용액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액.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자,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그러면 자, 여기서 소금은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용질. 그죠? 물은 용매. 그래서 자, 물에 소금이 녹아 있는 상태를 뭐라고? 용액. 이렇게. 그러니까 소금물은 이제 용액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용매고 소금은 용질이고. 그래서 물에 소금이 녹아 있는 상태는 소금물, 즉 용액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건조를 하게 되면요 쉽게 분리 제거가 돼. 쉽게.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건조하는 거 있죠. 가을철에 우리 해 잘 들 때 뭐 해요? 뭐 호박 오가리도 만들고 무도 썰어서 말리고 그럴 때 이제 건조되는 거 그거는 뭐다? 자유수다. 빠져나가는 거는 자유수다. 그렇게 그러니까 건조로도 쉽게 분리 제거가 가능한 거. 그리고 미생물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 식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미생물이 이용을 해서요 식품의 품질을 저하시켜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0도씨 이하에서도 쉽게 얼어. 그래서 자유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요, 만약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갖고 계시는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자유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라, 확인해봐라, 요런 거 할 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1, 2, 3, 4예요. 그래서 거기 좀 표시해 놓으세요. 자유수의 특징,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거기 5, 6, 7번 보세요. 야, 이거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일일이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없고, 야, 알아두면 좋죠. 자, 비점. 뭐예요? 비점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끓는 점. 그죠? 끓는 점. 융점, 녹는 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비점이 뭐고, 융점이 뭐고, 이런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참 좋은데, 일단, 이렇게 자유수에서 만약에 이런 애가 나오면,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뭐냐면, 물리화학적인 용어. 우리가 좀 보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용어들, 이런 애들은 자유수는 전부 뭐다? 높다. 많다. 이렇게 기억만 해 두세요. 그리고 그 대신 1, 2, 3, 4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물리화학적인 용어가 시험에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뭐가 높다. 뭐가 많다. 라고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하나는 또 있긴 하지만 그건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자유수의 특징이야. 이게. 그럼 이제 2번 결합수의 특징 한번 보자고. 말 그대로 결합수니까 뭐예요? 물하고 뭐하고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 근데 당연히 뭐하고 물하고 식품 성분하고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물. 이란 뜻이겠지. 그래서 자, 식품 중에서 뭐하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있는 물.
그러니까 얘는 이미 뭐하고 식품 성분하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서 기능이 없다. 그죠? 이미 다른 물질하고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거 3번 거의 보통 물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통 물이라고 하는 게 뭐를 의미할 것 같아요? 그치, 자유수예요. 거기다가 혹시 나중에라도 또 혼돈하실 수가 있으니까 보통 물에다 줄 좀 치시고 거기다 자유수 이렇게 좀 그거를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결합수는 자유수보다 뭐가 밀도가 크다. 요거 하나가 다른 거예요. 아까 왜 자유수는 뭐 물리화학적인 용어에서 전부 뭐 크다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요거 결합수는 밀도는 뭐보다 자유수보다 얘가 크다. 그러니까는 자 이것도 그렇게 외우다 보면은요 헷갈려.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야. 이게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또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서 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이해를. 이게 자유수, 이게 결합수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물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10개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 요거는 아시죠? 요게 물이고 요게 뭐야? 요게 식품 성분.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아 이제 이렇게 이제 자, 그럼 물의 부피는 어때요? 물의 부피는 어떨 것 같아요? 자유수, 여기 있는 자유수하고 여기 있는 결합수하고 똑같죠? 10개씩 똑같잖아. 다만 질량, 무게는 얘는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훨씬 더 결합수가 자유수보다 훨씬 더 무겁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피는 똑같은데 무게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결합수가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우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해를 돕고자 하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00도씨 이상 가열해도 제거가 안 돼. 얘는 왜냐하면 거기다가 가로치시고 요렇게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수증기압이 낮기 때문 이렇게 수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100도씨 이상 가열을 해도 기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수증기압이 낮다. 무슨 의미예요? 수증기가 잘 된다? 잘 안 된다? 수증기압이 낮다. 수증기가 잘 된다는 얘기,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된다. 그지? 왜? 얘는 다른 식품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100도씨에서 증발하지요. 근데 결합수는 식품 성분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 그래서 100도씨에서는 안 날아간다 이거지. 그렇지, 안 날아간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100도씨 이상 가열해도 기화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 두시고, 그리고 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는다. 거기다도 가로치시고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도 얼지 않는 물. 이렇게. 가로치시고, 거기 보면 0도 이하에서도 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낮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도 얼지 않는 물을 우리가 뭐라고? 결합수라고 한다. 두시고, 그 다음에 6번째. 미생물이 발화와 번식에 이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합수의 양이 많더라도 뭐 한다고? 아까 자, 자유수의 양이 많으면 미생물이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식품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식품을 식품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그랬죠. 그지? 근데 결합수의 양이 많이 있어. 결합수의 양이 많이 있다고. 그래도 미생물이 이용을 못 해요. 그래서 식품의 품질을
정화시키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잼. 그 다음에 양갱. 양갱 같은 거는요, 수분의 함량이 50% 이상이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뭐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결합수는 미생물의 발화와 번식에 이용을 못해. 일곱 번째로 식품을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는 물,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식품 속에 존재하는 수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자유수라고 하는 형태와 결합수라고 하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걔네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결합수에 대한 거는 보통 2번, 3번, 4번, 5번, 6번, 하나, 둘, 셋, 넷, 5개. 요게 보기로 잘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특히 자유수에 비해서 밀도가 뭐하다? 크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세 번째로는요,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자,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도대체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식품 중에 수분 함량은 식품 자체의 수분 함량과 대기 중에 있는 상대 습도에 영향을 받는다. 즉, 여기서, 그러니까 상대 습도의 의미가 뭐냐면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에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을 뭐라고, 어떤 용어를 쓰냐면요, 상대 습도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상대 습도가 높다?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자,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 많다.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그럴 땐 뭐라고 표현을 해요? 여름철에, 장마철에 뭐라고 표현을 해? 습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상대 습도가 높다. 그런 용어는. 근데 그냥 그걸 우리가 상대 습도라는 표현을 안 쓰고 습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은 상대 습도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수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얘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1번 수분 활성도, 거기 줄 좀 치세요. 맨 위에 수분 활성도. 자, 그리고요, 3페이지에 보세요. 3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맨 위에 2번 평형 수분 함량. 그래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지? 하나가 뭐?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평형 수분 함량.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의. 얘는 정의부터 알아야 돼. 수분 활성도는 정의. 자, 어떻게 내렸나 한번 보죠. 자, 어떤 임의의 온도. 자, 거기다가 임의의 온도에다 줄 좀 치세요. 임의의 온도. 자, 어떤 임의의 온도에 있어서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 압에 대한, 즉, 이거는 뭐야? 식품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요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래. 이렇게 거기 밑에 적어 놓으세요.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 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식품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이게. 그 뜻이야. 네. 그래서, 자, 식품이 가지고 있는 수분에 대해 그 온도, 그것도 줄 좀 치세요. 그 온도. 자, 그 온도에 있어서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압, 즉 순수한 물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를 어떻게 요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죠? AW는 수분 활성도는 뭐 P0분의 P. 그러니까 요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식품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 그죠? PS가 이게 식품 속 수분의 양을 표시를 하는 값이에요. 이게. 그럼 요거는 뭐야? 요거는 그냥 순수한 물의 양이에요. 물의 양. 물의 양.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줄친 거 있죠? 요 정의가 요즘 한 3, 4년 전쯤인가요?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뭐냐면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나왔어. 자, 어떤 임의의 온도에 있어서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0도씨에서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압의 비, 또는 어떤 임의의 온도에 있어서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100도씨에서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압의 비, 이런 보기들이 나와 있었어요. 전부 틀린 애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거기 줄친 거 있죠. 어떤 임의의 온도하고 또 그 뒤에 가면 그 온도라고 되어 있죠. 얘는 뭐야? 같은 온도라는 거야. 같은 온도. 그러니까 앞에 임의 온도하고 그 온도는 같은 온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0도씨, 100도씨, 뭐 또는 뭐 15도씨, 20도씨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가 한 몇 년 전쯤에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정의를 먼저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또한 이렇게 돼 있어요.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뭐 갖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식품 속에 녹아있는, 자, 거기 줄 좀 치세요. 식품 속에 녹아있는 뭐하고 뭐의 용질의 종류와 양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AW는 뭐 MW 플러스 MS 분의 MW 이렇게. 나중에 이거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풀면서 그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수분 활성도에 대한 정의. 그래서 자,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 양, 즉 수분의 양에 대해서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 압의 비를 우리가 수분 활성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또한 이 수분 활성도는 뭐하고도 관련이 있느냐 봤더니 그 식품에 녹아있는 용질의 종류와 양에도 영향을 받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형상대 습도 하는 거 그냥 읽어보시고, 세 번째 수분 활성도의 범위 한번 보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식품 속에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 식품이야. 자, 식품 속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 식품이야. 그러면은, 자, 얘의 값이 뭐가 되겠어요? 얘의 값. 얘가 지금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구하는 값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는 식품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 값이 제로지요. 그럼 AW는? 수분 활성도는? 수분 활성도는 얼마야? 제로. 0이잖아. 그죠? 0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식품이야.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하고 순수한 물의 양하고 같은 식품이야.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하고 순수한 물의 양하고 같은 그런 식품이에요. 그러면 AW 값은 1이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예를 든 이런 식품,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죠. 식품 속에 물이 하나도 없는 식품, 물하고 똑같은 양을 갖고 있는 식품, 자연계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AW는 항상 어떻다는 거야? 항상 뭐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당연히 크고, 또 뭐보다는 작아야 돼? 1보다는 항상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W의 범위는 항상 어떻다고?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하고 좀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에 네 번째, 수분 활성도와 중요한 관계.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A번에 보시면 미생물의 성장하고 수분 활성도의 관계야. 미생물의 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될까요? 미생물의 성장하고 수분 활성도의 관계를. 아까 식품 속에서 미생물이 성장을 해. 그러면 뭐예요? 식품의 품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식품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미생물이 이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을 이용 못 해야죠. 그죠? 이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식품 변질되지 않겠어요. 그럼 보관하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네. 자,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미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최소의 수분량, 미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최소의 수분의 함량, 즉 AW를 알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을 그거보다 그 이하로 낮춰주면 못 자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 필요가 있다? 미생물의 최저 생육 AW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봤더니 봐봐. 그래서 세균, 효모,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최저 생육 수분 활성도를 살펴봤더니 일반적으로 세균 같은 경우는 AW가 얼마예요? 0.91야. 0.91. 그리고 효모는 0.88이고 곰팡이는 0.80이에요. 그리고 거기 참고로 표시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내건성 곰팡이, 내삼탑성 효모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0.6, 이거 좀 특수한 애들이에요. 0.65, 0.75.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미생물의 최저 생육 AW.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모모, 세균, 효모, 곰팡이. 얘네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을 알았으니까 그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의 양을 최소 얼마로? 0.7 이하로 낮춰. 자, 그러면 여기서 자랄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미생물의 최저 생육 AW를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B번을 보시면 효소작용과 수분 활성도의 관계예요. 자, 이 수분 활성도는 뭐 효소 작용 속도, 효소의 작용 속도 및 최종 활동 한계까지도 뭘 준다? 영향을 준다. 그지? 수분 활성도가. 그 대표적인 효소들로 누가 있느냐?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 페놀옥시다제라고 하는 효소. 나중에 우리가 다 이제 공부할 거지만. 자, 아밀라제. 그럼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들, 아밀라제. 그러면 뭐야? 침? 그러죠. 그럼 뭐 하는 거야?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효소. 아밀라제.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효소. 그 다음에 페놀옥시다제. 페놀옥시다제. 뭐예요? 페놀옥시다제. 요거는요, 효소적 갈변에 관여하는 효소. 이렇게 적어. 효소적 갈변. 자, 혹시 기억나세요? 효소적 갈변. 그럼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그렇지. 사과배 복숭아를 우리가 껍질을 벗기거나 또는 절단해놨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표면이 어떻게 돼? 갈변하는 거. 그때 관여하는 효소. 그래서 효소적 갈변에 관여하는 효소. 자, 이런 애들.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아밀라제.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 절단면에서 갈변시키는 효소인 폴리페놀 옥시다제. 이런 애들은 AW가 얼마? 0.85 이하에서는 제한이 돼요. 제한이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자, 이런 효소 작용을 억제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AW를 얼마? 뭐 0.6이나, 그죠? 또는 뭐 0.5나 0.6으로 딱 맞춰줘. 그러면은 이런 효소 작용 못하죠. 그지? 그래서 전분 가수분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갈변 안 될 것이고,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0번. 삼투압하고 수분 활성도의 관계. 예? 삼투압이 증가를 해요. 삼투압이 증가하면, 그러면은 AW가 감소를 해.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뭐를 연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가을철에 김장을 하는, 김장철이야. 지금 김장철.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배추를 절이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에다가 우리가 배추를 절이죠. 그러면 이제 뭐가? 소금물하고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의 양하고 농도의 차가 생겨. 그래서 농도의 차를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삼투압이 높을 것 같아? 소금물 쪽이 훨씬 높죠. 삼투압이.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봐요. 자, 삼투압이 높아지면 AW는 감소해. 그러면 지금 예를 든 거 갖고 할게요. 배추 속에 있는 수분량은 줄어들어. 자, 그러면 이제 그 연상이 되시죠? 그지? 지금 소금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추를 이제 소금에 절이면, 당연히 소금물이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의 양보다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배추 속에서 뭐가 빠져나와? 수분이 빠져나와. 그래서 배추 속에 있는 AW는 감소를 해. 그래서 세포가 탈수 현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것이 바로 소금 절임. 뭐 대표적인 염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설탕 절임, 당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염장은 뭐 여러 가지, 뭐 생선 같은 거 왜 우리가 소금 절임 하잖아요. 그죠? 소금, 생선들 소금 뿌려갖고 절임. 그 다음에 뭐 배추 절이는 것도 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당장 같은 경우는 잼 만드는 거예요. 잼 만드는 게 당장이야. 그래서 삼투압이 증가하면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의 양은 감소해. 그죠? 그래서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의 양이 감소했으니까 오랫동안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저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화학 반응과 수분 활성도의 관계. 자, 비효소적 갈변 반응 중. 이렇게. 자, 거기 줄 좀 치세요.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이에요. 종류. 자,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에는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자, 첫 번째가 여기 책에 이어서 나오는 아미노 카보닐 반응. 또는,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도 이거 불렸던 기억이 나세요? 아미노 카보닐 반응. 또는 마이알 반응. 마이알 반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로 마이알 반응을 우리가 아미노 카보닐 반응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아미노 카보닐 반응 또는 뭐 마이알 반응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캐러멜화 반응. 카라멜화 반응. 근데 이게 쓸 때는 우리 그냥 읽을 때 뭐 카라멜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쓸 때는 캐러멜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캐러멜화 반응. 얘도 뭐야? 얘도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타민 C의 갈변 반응. 비타민 C 갈변 반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 중 아미노 카보닐 반응, 즉 마이알 반응은 AW가 얼마? 0.6에서 0.7일 때 최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아미노 카보닐 반응하게 되면은 뭐가? 갈색 색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색소 이름이 뭐예요? 멜라노이딘이라고 하는 색소야.
그게. 근데 이게 어디서 보이는 색소예요? 아미노 카보닐 반응, 그럼 보이는 색소, 어디서 보이는 거지? 간장의 색, 된장의 색, 그 다음에 위스키의 색,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런 거 이외에는 갈변하면은 식품의 품질이 어떻게 돼? 저하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식품은 아니고, 지금 간장의 색을 만들거나, 된장의 색을 만들거나, 또는 위스키의 색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이거 시키면 좋죠. 그러면 AW 0.6에서 0.7 딱 맞춰주면은 많이 만들어지니까, 최대로 만들어지니까. 근데 다른 거야, 지금. 그럴 때는 AW 0.6에서 0.7 요 사이에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품의 품질이 떨어져. 색이 갈색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AW를 낮춰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 0.3 이하로 낮춰줘요, AW는. 그러면은 막을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또. 그러니까는 얘는 그런 거 할 때는 요걸 맞추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 카보닐 반응. 뭐 간장에서 색을 만들거나, 된장에서 색을 만들거나, 또는 위스키의 색을 만들거나, 할 때는 AW 0.6에서 0.7로 맞춰주면 아주 색깔 이쁘게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요게 이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야. 굉장히 양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3페이지에 보시면 2번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식품 중의 수분은 그 식품이 놓여있는 환경 조건, 뭐예요? 온도, 습도에 따라서 변화를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품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개의 용어가 나와요. 자, 얘가 식품이에요. 자, 식품을 이렇게. 자, 이게 식품을 방치해뒀어, 그냥. 방치해둬. 여기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뭐라 그랬죠? 대기 중에 있는 수분? 상대 습도라고 그랬잖아요. 상대 습도. 그래서 만일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요, 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보다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식품 속으로 수분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어떤 용어를 쓰느냐, 요런 용어를 써요. 흡습한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식품으로 들어오는 것은 흡습한다. 이렇게. 흡습.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반대로 이렇게 대기 중으로 이렇게 나가요. 요건 뭐란 용어를 쓸 것 같아요? 탈습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탈습. 이렇게. 자, 실제로 식품을 이렇게 방치해 두면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하고 흡습과 탈습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을 해. 자, 그러다가,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하고, 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이 같아질 때가 있을 거야. 흡습과 탈습을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흡습과 탈습을 안 해요. 그치? 왜냐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하고 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하고 양이 같다고. 더 이상 흡습과 탈습을 안 해. 그치? 자, 그럴 때, 요 상태일 때 이 식품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그거를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래서 오늘 이거 평형 수분 함량을 측정해 봤더니 얘 80% 나왔어요. 85% 그래. 좋아. 85% 나왔어. 지금 이 식품이 가지고 있는 평형 수분 함량이 85%예요. 예. 자, 그러면 내일, 자, 내일은 어떨 것 같아? 내일도 85%?
아니죠. 결론적으로 아니야. 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거기 봐봐. 첫 번째 줄에 봐봐. 평형수분 함량에서 뭐냐면 환경 조건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랬잖아. 자, 저는 지금 되게 더운데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이 강의실 있죠? 이 강의실에 있는 실내 온도하고 실내 습도하고 얘하고 자, 내일 이 시간에 이 강의실의 실내 온도하고 실내 습도하고 같다는 보장이 없죠. 그지? 없다고. 같다는 보장이. 그래서 이 평형수분 함량은 어때요?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요. 요렇게 밀폐를 시켜도, 이렇게. 밀폐를. 여기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밀폐를 해라. 그러면 요 뚜껑을 이렇게 열지 않는 한은 항상 일정하겠죠. 그래서 평형수분 함량 갖고는 이제 그렇게 밀폐된 장소 내에서는 수분의 함량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